사회가 이제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그런 권리를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그리고 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오신 서울대 조명학과 허대석 교수님을 인권의학 실천가로 선정하고 말기 환자의 어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쟁점과 그리고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오늘 인터뷰 자리를 가졌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국내 첫 존엄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집행이 이루어졌고 또 일선 의료기관과 이제 의료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대석 교수님의 일찍이 이제 존엄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어떤 용어 또 내지는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시간이 있으시다가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존엄사 용어의 이제 부적절함과 동시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용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논의를 시작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이 논의를 존엄사 혹은 자연사, 죽음의 모습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엄사다, 자연사다, 죽음의 어떤 가치적인 그 판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가 미국에서 1990년도에 법을 이제 앞서의 존엄사라든지 자연사법으로 통과된 것들은 대부분 미국의 경우 주법으로 다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합하면서 90년대에 보면 그 통합된 연방법의 이름이 뭐냐?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입니다. 상당히 그게 함의된 부분이 있는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존엄사다, 자연사다는 것은 죽음을 이제 어떤 모습으로 가져갈 건가 하는 그 본인의 의지보다는 제3자적 입장에서 어떤 제도적 의미를 더 함의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논의의 본질은 사실은 임종을 어떤 모습으로 맡기를 원하는가 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그 논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막 논의를 시작하면서 3자적 입장에서 이제 죽음의 모습을 가지고 논의하는 존엄사다, 자연사다 이 논의의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점은 이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이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논의를 시작할 때 받아들여졌던 그 용어인데 그거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인의 입장에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의사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의사가 중단한다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환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논의의 본질은 이제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수가 있죠. 본인이 인공호흡기와 같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임종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이제 끝까지 뭔가를 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숨을 잘 못 쉬고 인공호흡기를 의료인이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고통받는 기간을 연장시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시정되어야 한다 하는 게 주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그 의료의 과정이 사실 환자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의료를 행하는 주체인 의료인 중심적 아니면 의료기관 중심적이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용어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어있거든요. 그래서 존엄사라는 용어는 환자 중심적이 아니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역시 의사 중심적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용어 정립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지를 새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냥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물론 이제 종양내과 쌤이시기 때문에 말기 환자,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많이 겪으시기도 하겠지만 종양내과의 사실 핫 이슈는 이런 말기 환자보다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든가 뭐 클리니컬 트라이얼과 같은 그런 쪽에 이제 주로 많은 관심들을 대부분의 네. 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특별히 이런 말기 환자의 임종 내지는 존엄하게 삶을 나가는 권리들 그리고 자기 결정권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두시게 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제 종양내과에서 이제 환자를 이제 진료하다 보는 환자의 한 절반은 뭐 수술받고 보조 치료하고 완치까지 되니까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진료하던 환자의 절반 이상이 어느 시점에는 이제 더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고통받으면서 임종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특히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거의 그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가 단지 환자를 완치시키는 뭐 그런 기술 개발의 측면만 있는 게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의료라는 거는 단지 기술적인 측면 외에 그러니까 완치가 되지 않을지라도 고통받는 환자를 이제 돌봐줘야 되는 게 더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환자, 가족, 또 더 나아가서 의료인까지도 사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디선가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환자나 보호자가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에 서기는 쉽지가 않고 의료인들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존엄사 논의가 이제 사실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이 이제 주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도화선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도 의료계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분석 내지는 논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나 중점을 두지 않았었는데요. 조금 두 사건을 최근에 김할머니 사건과 보라매 사건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족의 부탁으로 이제 호흡기를 제거했던 의사가 사실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는 살인 방조죄로 판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2009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이제 김할머니의 경우 존엄사의 집행을 이제 판결한 그런 사례인데요. 이 두 사례의 차이를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료 중단의 대상이라든가 치료 중단의 어떤 요구 주체 측면에서 분석을 하시면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두 사건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측면이 많습니다. 환자 당사자는 무의식 상태고, 그렇죠.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환자의 가족하고 의료진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 환자의 상태를 놓고 법적 판단이 다르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7년 보라매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문에 보면 이 환자가 희생 가능한 환자라는 걸 전제로 모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희생 가능한 환자인데 인공호흡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이건 살인죄고 또 인공호흡기를 중단한 거를 동조했기 때문에 살인 방조죄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김할머니 사건의 경우는 대상 환자가 희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는 걸 전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흑백으로 나눠보면 아주 쉬운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쟁점이 있는 게 97년에 보라매 병원 사건의 경우 희생 가능성에 대해서 의료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희생 가능성이 있다 했다가 없다 했다가 없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게 그때는 이제
그게 크게 불리하게 그 판단에 작용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김할머니 사건만 해도 해당 병원의 의료진은 7%의 가능성을 가지고 희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네. 가족들은 희생 가능성이 없고 환자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둘 다 가족하고 의료인의 판단 사이에 그 상충이 있는데, 부분이 한쪽은 희생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판단하고 예. 한쪽은 없다는 걸 전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좀 혼란이 생기고 있죠. 이게 이제 이 작년에 김할머니 사건에서도 봐서 아시겠지만은 이 의료 현장에 과거처럼 우리가 뭐 충수동경 맹장염 환자 수술하면서 알고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거와 같이 흑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문제가 오히려 현대에 이제 특히 연명장치라든지 새로운 그 여러 가지 의료기구가 발달하면서 그 희생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불확실성의 문제가 이제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환자들도 명확하게 희생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비율로 우리 추정할 따름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 그 의료의 지금 지난 한 20, 30년간 변화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불확실성의 상황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라든지 이제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게 윤리적이고 이제 합리적인가를 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그 대상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누구를 그럼 과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 의료기관이나 의료단체마다 차이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서 일단은 뇌사냐, 어떤 게 뇌사냐, 어떤 게 식물인간이냐, 어떤 상태가 말기 환자냐, 이런 용어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겠는데요.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내지는 그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대상에 대한 허 교수님의 그 개인적인 의견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 이제 사망, 이제 과거에는 심장사를 가지고 논하던 시대에서는 뭐 단순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장치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내사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정의를 어디에 둘 건가.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장기 이식에 관한 경우에만 내사를 인정하고 이제 그 외의 경우는 그 명시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사 상태임에도 무의미한 연명치료,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가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국가적으로 조사해도 한순간에 77명의 내사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게 조사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내사라는 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에 대한 상황에서도 정리했고, 뭐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건 사망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에 대한 정의가 아직 법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안 하는 바람에 장기이식 이외의 상황에서 발생한 내사 문제에서 이게 사망한 환자를 그 연명장치를 하고 있는 모순된 일들이 현장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고, 이건 법이 바로 잡아져요. 뇌사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호흡 중추가 그렇죠. 모든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기본 기능이 유지가 안 되는 상태. 모든 반사가 소실되는 그런 상태를 뇌사라고 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식물인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 이제 흔히들 의식을 잃었다는 거야 뭐 누구든지 의식을 잃을 수가 있죠. 일시적으로도 술이 많이 취해도 의식을 잃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나 이런 이제 논의를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식물 상태라는 거는 이제 뇌간의
뇌의 중추 기능은 유지가 돼 있는데 이제 대뇌 주로 기능이 일시적으로 이제 상실된 상태에 있을 때를 이제 식물 상태라고를 말을 하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며칠간 의식을 잃으면 그렇게 말할 건가? 그건 뭐 자기적인 해석인데요. 이제 보통 3개월 혹은 6개월, 그건 이제 뭐 분류마다 다른데, 일정 기간 이상 그는 그 의식을 잃은 상태가 지속될 때, 뇌의 기본 기능은 유지되고, 그건 이제 지속적 식물 상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간이 여러 이제 조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따지면 6개월 이상 의식을 잃은 상태가 지속된다. 그럼 그 환자가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뭐 아주 예외적으로 조금 기능이 돌아오는 경우는 있어도 정상적인 회복은 없다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이런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6개월 이상 의식을 잃은 상태가 지속된 그런 식물 상태 한즉 흔히들 말하는 지속적 식물 상태가 이제 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꼭 의식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병이든 뭐 암이든 만성질환이든 그 병이 경과해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흔히들 말기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는 접근이 그 환자 입장에서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거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사는 이거는 이미 그 법적으로 그 정리돼야 될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지금 정리를 안 해둠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있어서 이거는 그 당연히 이건 사망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쟁점이 있는 게 말기 상태, 지속적 식물 상태 두 경우가 연명 치료에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라고. 네. 그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기 위한 그 말기 환자, 그다음에 지속적인 식물 상태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말기 환자의 판단 기준과 그 절차는 무엇이고 또 일반 환자, 아까 말기 환자에서도 암 환자 외에도 이제 다른 어떤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한 그런 환자도 이제 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일반 질환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은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떤 질환을 포함시킬 수가 있을까? 뭐 제일 쉬운 게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죠. 사람들이 이제 말기 암으로 희생 가능성이 있는 건 없다는 건 뭐 다 인지하고 있고 그게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뭐 쉽게 다 우리나라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항암 치료, 흔히들 수술, 방사선, 항암제 등이 이제 그게 속하는데 적극적인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치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시기. 그러니까 적극적인 항암 치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면서 또 점점 악화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암의 종류에 따라서는 뭐 그런 게 잘 안 듣는 암도 있죠. 그렇지만은 뭐 크게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안 미칠 때를 우리가 말기라고 분류하지 않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항암 치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면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때, 그때를 이제 대부분 말기암이라고 이제 정의하고 보통 잔여 생명이 두서너 달에 있는 시기입니다. 일반 암을 제외한 일반 상황에서 말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말기라는 말은 기저질, 사실은 암도 포함해서 그 원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거는 모든 질환이 이제 질환을 통해서 사람이 임종하는 과정에 공통으로 거쳐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종이라든지 말기 상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진단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병을 앓았는가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암 이외의 질환에서 그 말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받아들인 정의는 어떤 추가적인 치료가 이 환자한테
고통받는 죽음의 과정만 연장한다고 판단이 되는 시. 예, 그러니까 뭔가를 더 뭐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더 하는데 어떤 의료 행위를 함이 환자의 의미 있는 삶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고통받는 임종 기간만 연장시키고 있다. 그럼 그거는 환자한테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 시기를 말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누가 판단할 건가? 어떤 그렇죠. 기준을? 네. 예.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이게 관련된 법이라든지 뭐 지침에서는 2명 이상의 의사로가 판단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의사도 뭐 갓 졸업한 인턴 2명이 판단할 수 있는가? 이래 따지면 사실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네. 뭐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 논의를 할 때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일부 규정에는 2명 이상의 의사 중에 1명은 해당 분야의 전문의로 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문구를 넣은 적도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이 비가역적 회복 불가능한 사망에 네. 대한 의학적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오류를 우려하는 게 한 4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의학적 오류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2명 이상의 의사의 판단, 그 중에 뭐 1명은 해당 분야의 전문의였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이제 기준도 있었는데요. 한쪽에서는 또 이런 어떤 병원 주치라든가 병원 윤리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별도의 독립적인 어떤 존엄사 판정위원회 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정위원회를 두어서 정말 오류 없는 말기 환자인가를 판단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고 가능한 걸까요? 네, 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희생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담당 의사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혹은 다른 병원에 또 가볼 수는 없는가, 이런 게 항상 미련이 남죠. 네. 이제 그게 더더구나 어려운 게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어느 의료진도 지금은 100%이다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의료진은 지금은 없습니다. 네. 이게 뭐 불확실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어떤 첨단 의료기가 발전하면서 더 불확실성은 늘어났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가? 끝없이 그러면 뭐 의사를 바꾸고 병원을 바꾸면서 계속 판단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실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거의 모든 나라가 2명의 의사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자격을 갖춘 의사를 말하는 거겠죠. 이 판단의 기준을 한 거는 경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의사면 말기라는 상태를 진단하는 해에는 희생 가능성이 없다. 사실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일반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이죠. 희망이랄까,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을 안 해주니까 의사들도 굉장히 방어적으로 답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는 그 사이에 발생한 어떤 의료진하고 환자나 가족 사이에 어떤 불신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인데, 네, 그렇죠. 예, 그런 걸 어딘가 진짜 믿을 만한 어떤 조직이 이제 그 판정을 해주면 좋은데, 예, 병원윤리위원회 같은 조직에서 제대로 하면 좋고 또 뭐 별도의 어떤 위원회, 판정위원회에서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년도에 그 생명윤리 정책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걸 보면 전국에 있는 대형 병원 중에서 병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70%밖에 안 되고, 네. 그것도 1년에 개최 건수가 평균 1.7회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 1년에 25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데 그 중에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한 18만여 명 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환자들이 모두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지금 임종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선에서 끝내도 되나? 이 판단을 다 문제시하고 어떤 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면 18만여 명이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대략 한 4,500명이 사망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그러면 이 위원회를 뭐 대형병원 몇 개에서 다 인정하신다 해도 내일 열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예. 불가능할 뿐더러 이게 문제가 되는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봐도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경험 있는 전문 의사 두 분이 판단하면 말기라는 진단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예. 단지 회생 가능성이 있다 없다의 판단에는 오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연명 가능성 부분에 네. 뭘 인공호흡기를 더하고 무슨 약을 더 쓰면 며칠, 뭐 몇 시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를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까지 문제 삼는다면 그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예. 서울대 병원도 이제 작년에 5월달, 뭐 세브란스도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작년에 세우고 있고 사전의료 지시서를 이제 통과를 시키면서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전의료 지시서라는 이런 공식적인 문서가 나오기 이전에도 DNR 네.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DNR이 결국은 사전의료 지시서와 같은 기능을 예. 해왔다라고 이제 예. 봐도 되는 거죠. 예. 그 사전의료 지시서를 이제 공식적으로 마련을 하고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도 이렇게 이제 생겼고 이게 점점 이제 공식화되고 있는데요. 사전의료 지시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환자가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환자가 이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결정권을 이제 쉽게 행사할 수가 있겠지만요.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가 이제 또 하나의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사전의료 지시서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거나 하면 대리인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사전의료 지시서도 있는데요. 의사 추정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환자의 어떤 평소의 성격이라든가 생활 태도, 기대 생존 기반 이런 것들이 어떤 추정의 객관적인 조건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대리인이 판단하는 길을 이렇게 문을 열어놨을 때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의 소지들에 대한 어떤 장치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제일 해결 안 된 문제고, 네. 이게 이제 사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히 불치병이냐 아니냐를 논할 때 암인지 아닌지를 10년 전에 조사한 거에 비해서 지금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암인지 아닌지는 거의 다 통보하고 있는데, 네. 어떤 점이 통보가 안 됐냐면 이제 말기라서 인종이 임박했다. 네. 이 문제는 환자하고 의료진 사이, 또 환자하고 가족 사이, 대화가 가능한 가족이 채 20%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럼 사전의료 지시서라는 건 자기가 인종이 임박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알고 자기가 어떤 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걸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사전의료 지시서인데, 지금 그 부분이 대화가 안 된 채 이 논의가 되니까 이제 혼란에 빠진 겁니다. 네. 사전의료 지시서로 해결될 수 있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 혹은 환자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논의한 자기결정권이라야 되는데 뭔가 그 문제가 문화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대리결정의 문제 혹은 추정적 의사의 문제,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환자가 의식이 없다, 갑자기 뭐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평소에 도저히 말을 못 해가지고 뭐 임종 직전에 이제 환자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가족이나 의료진이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 게 최선인가?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논의를 이제 법제하는 과정에서 다 이 문제로
고민한 흔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의사한테 설명 의무를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기에 임박한 환자가 입원하면 환자한테 의사가 두 가지 길이 있다. 한쪽은 끝없이 치료를 하면 나빠지면 중환자실을 가고 인공호흡기까지 달 수 있다는 거하고, 또 한쪽은 그런 길이 아니고 호스피스와 같은 환자가 원하면 그런 다른 편하게 임종을 그러니까 임종의 여러 가지 방법이랄까요? 의료 임종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선택권에 대한 설명 의무를 법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보다 앞서간 일본이나 대만은 이제 그런 걸 강제하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아마 유교 문화권이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환자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걸 아예 전제를 하고, 대만에서는 아예 대리 결정권을 법에다가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어떤 순서냐? 소위 말하는 가족 친속 순입니다. 네. 근데 일본은 어떻게 일본은 법에 담지 않고 국가 지침에다가 추정적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적 의사는 어떻게 하는가?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가족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의 국가 지침에는 의료진하고 가족이 모여서 환자의 입장에서 결정한다. 이게 일본의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명치료 문제에서 모든 것을 본인이 명료한 의식에서 스스로 문수로 자기 사전의료 지시서를 쓸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어떤 규칙을 만들려고 하면 현실의 벽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에든 환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윤리적이고 합당한가?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해주면 좋죠. 그게 쉽지 않을 때는, 근데 그게는 환자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등등등등, 우리가 다 논의할 수가 있지만, 그 판단조차도 이제 불확실성의 문제로 쉽지가 않으면, 이제 어떤 결정이 환자 입장에서 최선인가에 대해서, 의료진하고 환자의 가족들이 모여서 합의된 결정을 이루는 것이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할머니 판결도 결국 이 의사 추적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그런 사례를 따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환자가 의식이 있고 또 그 20%에 속하는 환자가 명시적인 자기 결권, 말기임을 인식을 하고 자기 결정권을 이제 행사를 했다 할지라도, 행사의 이제 하나의 행위로서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을 했다 할지라도 한쪽에서 그걸 공증을 해야 된다는 이제 법적의 목소리인데요. 박 교수님께서는 이번 공증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증은 이제 이를테면 사전 유언 같은 형태로 아주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공정하는 거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의료 진료 현장에서 보시면 이런 결정이 보통 임종 직전 2-3일 전에 대부분 일어납니다. 환자는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고 가족들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죠. 가족들 사이에도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증이라는 거는 그 제도를 보면 일종의 또 일정 기간을 두고 숙려, 그러니까 좀 다시 생각해보게 하고 여러 가지 법적 장치, 그럼 몇 주를 이제 시간을 두고 하는 제도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논의라고 봅니다. 말기 이제 환자들이 이제 고통을 느끼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죽음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금 장치가 그러니까 제도가 완화 필요 내지는 이제 호스피스 제도 아닙니까? 이제 선생님도 종양내과 계셨고 또 호스피스 실장을 오랜 기간 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나 완화치료 제도를 평가해 보면은 썩 훌륭하고 완벽하다라고만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입법화도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이런 완화치료, 즉 고통 경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오히려 어떤 그 경제적인 동기, 우리가 뭐 입법화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동기에서도 부추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도 이제 한쪽에서는 들리는데 우리 사회 만약 그러니까 호스피스라든가 그런 완화 치료가 차별 없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필요한 대상에게 제공이 된다면 이 제도를 바탕으로 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든가 그 판단에 대한 조치, 환자 본인의 의사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법화 이전에 예전에 입법화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호스피스 완화 치료의 제도적 마련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제 이제 의사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의사들한테 이제 어떤 부탁을 드린다면 의료진들한테 임종 과정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끝없이 어떤 의료기술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환자가 고통받지 않는 호스피스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의료진은 환자나 가족에게 그 임종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의료기관 그 선택의 옵션들을 그 선택들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첫째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인데 그럼 의사들은 왜 저렇게 반복적으로 막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가? 근데 지금 법적으로 아까 이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방어적인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환자가 숨이 멎었다, 뭐 호흡 곤란이 왔다,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환자들 가족하고 대화해서 호스피스 시설이나 임종실에서 편안하게 임종하는 게 더 환자한테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은 짧은 시간 내에 인공 그 튜브를 삽관해가지고 중환자실로 그냥 환자를 전원시켜 보니까 훨씬 쉽거든요. 네. 그게 더 환자 보호자하고 충돌할 필요가 없고 이게 방어적인 치료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료 행위가 결정되지 않도록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걸 따져서 법적으로 그걸 뭐 의료 분쟁에 대한 법도 좀 조정하고 이런 그 연명치료에 대한 법도 제대로 다뤄야 된다고. 근데 이제 제도적인 면에서는 이제 수가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영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뭐 호스피스에 대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틀로는 그냥 행위별 수가 체계 내에서 기존의 의료 행위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 동인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전체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임종을 맞는 게 그 가장 적절한가에 대해서 사회가 합의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항암제 치료하던 환자가 임종이 임박했다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최선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끝까지 최선이라는 게 끝없이 뭔가 새로운 시험용 약을 써가지고 그 부작용에 시달리면서 응급실에 갔다가 중환자실 가고 그게 최선으로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데 남은 두서너 달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서 환자가 임종을 맞는 게 최선이 아니거든요. 남은 두서너 달은 환자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평생 살아왔던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정리하고 갈 시간을 주는 게 그 최선의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인데 사회가 그걸 아직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게 최선인가에 대한 이 가치 정립이 안 돼 있는 게 이런 문제들이 아마 전제가 돼야 될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전사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의료 전체의 문제이긴 한데요. 건강보장성의 부족을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까 법제화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이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생명 연장을 중단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런 우려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어떤 법제화 분명 필요하지만 이것들이 남용되지 않고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허스피스나 완화치료의 제도적 마련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구성 모두에게 어떤 존엄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돼야 되는 그런 장치, 제도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남용되지 않고 제대로 의미 있게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 하나의 이제 방안으로 의료 보장이 지금보다는 이제 획기적으로 넓어져서 적어도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생명 연장 중단을 결정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소중한 권리가 남용되지 않아야 될 그런 방안은 혹시 없을지,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이제 이 혼란이 있는가, 보장성 문제, 경제적 동. 그럼 지금 이제 이제 대전제에서부터 이제 좀 혼란이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은, 의사분, 국민이 모든 의료 행위는 필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를테면 인공호흡기 예를 하나 들죠. 인공호흡기는 어떤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됐을 때 그걸 도와주는 거는 필수죠. 근데 인공호흡기를 임종이 임박한 말기암 환자한테 적용하는 거는 이게 필수 의료행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의료행위는 다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지금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의료행위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선택적인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모든 의료행위는 필수라고 생각하니까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럼 필수에 대한 부분은 이건 지금 의료보험의 재원으로도 100% 보장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필수이지 않은 선택 사양들, 소위 말하는 고가의 선택 사양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영리 목적으로.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냥 가냥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 보험 재정으로 해줄 수 없으니까 보장률이 낮아진 거지. 필수 부분만 우리가 어떤 보장의 범위에서 하자고 하면 지금 재정으로도 지금 100%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대전제는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사회가 모든 의료 행위는 필수라는 그 생각이 과거에는 그게 맞았죠. 면장을 맞아 수술해줘야 되고 돈 없어서 죽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내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 의료 행위 중에 어떤 것까지인가 필수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있는 거는 다 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시킬 수 없고 그걸 못해서 죽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부적 문제지. 이건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너무 자기 결정권에만 다 중시한다. 그러면 그 위험이 있죠.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허용해야 될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는 가치적 판단, 또 이제 우리가 이 논의에서 있어야 되지만요. 어떤 의학적 판단, 기술적 판단은 의료진이 이제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어디까지가 필수고 어디까지가 의미 있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논의에서 대전제는 이제 의학적, 기술적 판단은 윤리의식을 가진 의료진들이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어느 선까지는 필수고 어디 선까지는 우리 희생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또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기술적 판단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치적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가치적 부분은 결국은 어디로 기착하니까 환자 본인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두 가지 어떤 역학이랄까요? 그 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제도가 정착이 될 거고.